안녕하세요. B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 마킹 전자파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굳이 CE 마킹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이 카테고리를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CE 마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S 마크, KCS 마크, 그 다음에 KC 마크, 거의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데, 기계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파 시험을 할 때 CE 마크, 그 다음에 KCS 마크, S 마크, 이 정도가 지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시험 통의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품질 담당자 분들은 좀 귀담아서 꼭 들으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이런 강의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자파 시험에 대해서 워낙에 논란들이 많아서요. 제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자파 시험이란 무엇인가요? 그 통상 전자파 시험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상에 존재하는 전자파에 의해 오작동이나 고장이 없어야 하고, 일상에 사용하는 기기나 기계에게 오작동이나 고장을 일으킬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말로는 좀 어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건 전자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뒤에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자파 적합성은 크게 전자파 내성에 대한 적합성과 전자파 장애에 대한 적합성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하는 시점이라서 그 바이러스에 좀 비유를 좀 해보자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 바이러스에 잘 견디는 것 플러스, 견디는 것만 가지고는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바이러스를 내뿜지 않아야 돼요. 그죠? 바이러스가 오면 잘 견디고 바이러스를 내뿜지도 않아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전자파 적합성도 이제 전자파에 잘 견디고, 이걸 우리가 내성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를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발생인데 발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발생입니다. 이거를 전자파 장애 적합성이에요. 장애가 뭐냐면 다른 곳에다 장애를 주니까 장애를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를 어쨌든 그거를 다 충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켰을 때요,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옆 기계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오작동을 한다거나, 혹은 또 우리 기계가 이렇게 잘 가동되고 있는데 옆에서 무전기 한번 켰다고 이게 셧다운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전자파 적합성 이제 필요합니다.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통과하면 안전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전자파 적합성 시험이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기계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어렵죠. 네, 기계가 자꾸 멈추거나 셧다운 되거나, 혹은 갑자기 오작동을 막 갑자기 막 작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 과정에서 누구든 죽을 수도 있고 심하게 다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기계 안전에서 이제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기계에 대해서 안정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거죠. 아주 단순한 기계라든가, 혹은 전자파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것이 확실한 그런 기계류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기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꼭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엔드 유저, 즉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이나 SK나 LG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안전팀 내지는 생산팀
뭐 품질팀 이분들은 전자파 적합성 시험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례들 막 나옵니다. 어쨌든 안전한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기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히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통과를 하면 이건 장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파가 모든 전자파에 대해서 다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자파 시험은요. 통상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라고 불리는 우리가 통상 생활에서 쓰는 그 주파수 영역대에 대해서만 시험을 합니다. 전자파 영역은 여기 우리가 AM 라디오, 그 다음에 FM 라디오, 지금 우리가 곧 이제 도입하게 될 5G 같은 경우에 이게 6기가까지 아마 그 주파수 영역대를 쓸 텐데 그 여기까지를 우리가 통상 전자파 시험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파 시험. 요 이후로는 이 전자레인지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적외선, 예.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가시광선, 자외선. 그러니까 빛도 사실은 전자파예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그 다음에 감마, 헐크 만든 그 감마선, 이런 방사선도 전자파예요. 전자파 시험은 딱 어디서 끝난다? 여기 우리 통상 생활에서 쓰는 요 영역에서 끝나고요. 이제 지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7기가까지인가를 시험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이슈가 돼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기계류에 대해서 전자파 시험을 하는 것은 이거 잘못 시험하면은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안테나로 전자파를 빵 기계에다 쏘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내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 쏠 수도 있는데 전파법에서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에서만 허용하냐면 챔버 안에 전자파 시험을 할 수 있는 챔버 안에서의 시험만 허용을 합니다. 네, 혹은 이제 시험소 중에서도 산속 깊은 곳 이런 곳에서의 시험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야 전파 방해가 없고 통신에 문제가 안 생기고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데 노이즈가 팍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자파 시험을 사실 못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내성 시험, 방사 내성 시험은 못 해요. 그런데 이제 S마크 쪽하고 KC마크 쪽에서는 안테나를 때리는 거 말고 이제 벌크, 뭐 커플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기로는 1기가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네. 그 기계를 그 큰 기계를 컨베이어요. 석탄 나르는 컨베이어요. 그거를 챔버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현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안테나로 전자파를 쏘면 그게 전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2.7기가까지는 못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래서 딱 1기가까지 제가 알기로는 1기가까지만 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기가까지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전파법 위반이에요. 예. 그래서 못 합니다. 그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 기준을 충족을 하려면은 전파법을 위반해야 되고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파법을 준수를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원하는 목표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2.7기가가 아니라 1기가까지 시험을 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유럽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전파를 함부로 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 큰 기계들을 챔버 안에 넣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전자파 내성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주체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지 따지려면은 이런 것들 다 주의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마루타는 아닌데 그 전자파 내성 시험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기계에 오류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번개 뻐뻥 치면은 이게 몇천 볼트가 이제 기계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실제로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켜고 끌 때 우리 그 유심히 보시면 불꽃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아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파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아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아크가 생기면은 이것도 전자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손에서 발생한 정전기도 우리가 전자파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의 무선 전파, 유선으로 들어오는 전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이 낮아지는 것도 전자파로 분류합니다. 네. 또 이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파 내성 시험을 우리가 줄여서 EMS라고 하거든요. Electromagnetic Field Susceptibility라는 표현을 쓰고요. 번개를 아까 얘기 드렸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서지 내성 시험, 서지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켜고 끌 때 요거는 빠른 과도 현상 내성 시험, 우리가 줄여서 버스트 테스트라고 합니다. 정전기는 ESD, 그다음에 핸드폰 무선 전파는 이제 공기 중으로 가잖아요. 그냥 방사능 얘기 아니에요. 방사 전자파에 대해서 내성 시험. 그다음에 유선으로 가는 것들은 전도된다고 하거든요. 컨덕티드. 그래서 전도 전자파 내성 시험. 그다음에 전압이 떨어지는 것은 볼티지 딥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이제 서지, 버스트, ESD, RS, CS, VDIP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 시험하는 것들이 많죠. 6가지 시험들이 있죠. 몇천 볼트 막 때립니다. 이거 몇천 볼트 때리면 기계가 실제로 파손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파손된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거는 뭐다? 예, 부적합이에요. 그 시험소에 무슨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계는 번개 한번 그 공장 밖에서 번개 치면은요 그게 몇만 볼트예요. 근데 공장으로 들어오면서 전압이 좀 다운이 되거든요. 공장에 이제 서지 억제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서요. 다운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운 나쁘게 들어오면은 그 기계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지 내성 시험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 게 당연히 예, 당연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시험 도중에 부품이 터졌다 이러면은 시험을 무슨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됩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를 예측을 못합니다. 진짜 예측 못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터졌을 때 원인을 어떻게 찾고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고조파 이게 하모닉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모닉 프리퀀시 고조파 이거 전자파 시험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고조파도 전자파의 일종이긴 한데 이게 전력계통에서 생기는 문제라서 전자파 시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고조파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또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반 전자파는 우리가 그 이쪽이 X축이 프리퀀시 주파수에 해당이 돼요. 이쪽이 뭐 전압 에 해당이 되고 dB로 따지는데 이렇게 이런 네 이런 파형을 딱 가집니다. 이게 마이너스일 리는 없겠네요. 막 이런 파형을 가집니다. 이게 삐지고. 근데 이제 고조파는 뭐냐면 여기가 x축이 세컨드 시간이에요. 여기가 암페어고요. 혹은 볼티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60Hz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이클이 가면은 이게 60분의 1초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고조파라는 것이 뭐냐면 이 60Hz의 그 정수배에 해당되는 파형을 고조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초의 주기를 갖는 거, 요놈. 그 다음에 요거보다 또 조금 더 얇은 거. 그러니까 요거 딱 맞아 떨어지는 요런 것들을 고조파라고 하는데 이게 섞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파형이 이렇게 됐던 것이 고조파가 섞이면은 이런 식의 파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요만큼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면은 이거를 전력 소모량도 많아지게 되고 요것 때문에 누전인 것처럼 작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고조파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좀 다루기 어렵습니다. 고조파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는 나중에 기술적인 설명을 할 때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고조파 이슈도 기술적인 걸 다룰 때도 한 짧게 한 30분 40분 정도 그렇게 다루고 끝냅니다. 고조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은 그거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고조파가 안 생기도록 애초에 설계를 해야 되고 얘기 조금 나중에
자, 할게요.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자파 장애. 요거는 이제 기계에서는 전자파가 나오는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을 방사 장애 시험이라고 합니다. 기계에서 어차피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안테나 딱 달아놓고 여기서 측정을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기계에서 안테나 끝까지 거리가 3m가 필요하고요. 안테나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스탠드로 딱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계까지의 거리가 한 3m. 그리고 이 안테나하고 뒤에 계측기가 있는 공간 필요한 거리가 안테나가 2m. 그래서 기계를 한쪽 끝으로 해가지고 총 5m를 확보를 해 주셔야 이 시험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방사 시험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의 사면, 요쪽에서도 한번 측정, 요쪽에서도 측정, 요쪽에서도 측정, 요쪽에서도 측정, 요쪽에서도 측정, 요쪽에서 전체 면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시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주로 많이 나오는 곳은 이 기계가 아니고 배전반이에요. 독립 배전반으로 되어 있거나 뭐 기계에 마운트되어 있는 배전반. 배전반에 어느 쪽에서 나오냐, 벽 쪽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옆으로도 잘 나오지 않고요. 전면으로 주로 많이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 장애 시험을 할 때는 원래는 여러 면에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한쪽 면에 대해서만 시험을 합니다. 이것도 한계 때문에 그래요. 기계 현장 시험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한 면에 대해서만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역시 문제를 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 네 면을 다 시험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돈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뻔하거든요. 이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뻔한데 이쪽에서 막 측정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원칙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 기계를 회전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그건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계 회전 어떻게 합니까? 계측기를 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보통 다닥다닥 붙어 있죠. 기계들이. 세팅을 뭐 한 대만 납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0m 간격을 5m씩 간격을 띄울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면에서만 시험을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파 적합성 시험의 EMC 테스트를 이제 전체를 내성과 장애로 나누고 이 장애 시험을 EMI, 그다음에 내성 시험을 EMS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전도성과 방사성으로 나눕니다. 전도성이 이제 전선으로 유입되는 거, 방사성은 공기 중으로 유입되는 거.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죠. 빨간색을 친 것들은 이거 실제로 기계의 안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어요. 서지, 전도전자파, 전압강화. 이로 인해서 기계가 실제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환경안전 담당자다. 그런데 우리 회사 기계에 대해서 전자파 시험을 좀 해서 생산성을 좀 높여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요거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전압강화 시험은 이게 조건이 단상,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30A 이하에 대해서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큰 기계에 대해서는 시험을 안 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세미 규격의 F47 규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전압강화 시험을 좀 더 다채롭게 요구하는 시험인데요. 반도체 쪽 라인은 정전이 생기거나 하면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세미 F47. 보통은 F47 시험을 요구하기 전에 F47을 통과한 전력 공급 장치를 그 기계 전단에 달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죠. 어쨌든 서지하고 전도전자파 이 시험이 기계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장애 시험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거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 공장에서 그 생산성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KCS의 경우에는 이 내성 시험만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죠. 예, 로봇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CE마크는 이걸 다 요구를 하고요. 이 시험을 하루 만에 끝내나요?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그 회사의 실력이에요.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 2일 정도 걸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숙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요즘에는 하루 만에 끝냅니다. 시험에 그 바로바로 통과한다면 6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불합격한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이제 아주 잘 돼 있는 회사의 제품을 이제 인증을 한다고 하면 보통 6시간 걸려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총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죠. 더 빨리 끝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6시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해보시는 회사들의 경우에 전자파에 대응을 잘 못한다 그러면 새벽 1시, 2시까지 그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을 찾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시험을 할 경우에 돈 더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돈 더 안 받습니다. 네. 추가 비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만 그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추가 비용 없이 예, 저렇게 합니다. 좀 저렇게 해서 잔업수당 뭐 재고 내고 말죠 뭐. 자, 시험에서 불합격되면은 안 되죠. 시험 불합격되면은 저 진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디버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디버깅을 이제 저희들이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특징 갖고 있어요. 전기 도면을 보고 일단은 아 이거 좀 불합격할 것 같다 싶으면 미리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예측을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게 좀 굉장히 강력한 점이에요. 예. 물론 이렇게 대책을 드린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예. 음, 디버깅 할 때 별도 비용 청구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떤 시험이 디버깅 하기 어려운가요? 하는데 전도장애, 방사장애. 예. 제가 아까 장애 시험 별로 그 산업 현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디버깅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예.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노이즈 필터를 잘 사용하시는 거. 네. 그리고 페라이트 코어라고 합니다. 페라이트 코어. 이거를 또 써가지고 어쨌든 빨리 디버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에 그 이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3시간짜리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 하루 6시간짜리로 좀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해야 이 설계를 그러니까 전자파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고 이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그 요 위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 물어보시거나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일정들 나와 있어요. 뭐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추가 개설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